동학농민 전쟁, 가보동민 전쟁, 동학농민 운동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동학농민 전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일의 경제적 침투. 우리 첫 번째 보면 청나라와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면 누가 살기 힘들어요? 농민들이 살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동학의 발생과 교조 신원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가면 이 동학농민 전쟁으로 갈 거예요. 이후에 결과까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청일의 경제적 침투, 187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1876년에 강화도 조약 맺어졌죠. 이걸 우리는 조일수호조규라고 했죠. 근데 이 1876년 조일수호조규가 맺어지고 부속조약이 있었어요. 그때 일본 상인들의 활동 범위는 개항장에서 사방 명리까지 10리까지로 제한을 뒀었죠. 사방 10리까지. 그러다가 1882년 조일수호조규 속약이 맺어지죠. 자, 이 조일수호조규 속약에서 활동 범위가 10리에서 이제 몇 리로요? 50리로. 그리고 2년 후에는 100리로. 그리고 1년 후에 서울 양화진에 개시를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서울까지 일본 상인들의 활동 범위가 서울까지 넓어진 거죠. 이 말은 달리 얘기하면 경제적 침투가 좀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거죠. 1882년 임오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있었죠. 임오군란은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임제상 고통 이렇게 외웠죠. 임제상 고통, 임제상 고통, 임제상 고통, 임제상 고통, 임제상 고통 이렇게 외웠는데 요 임은 뭐였어요? 임오군란이었죠. 임오군란 이후에 맺어진 조약, 재물보조약 있죠? 일본 군대 주둔 허용. 그 다음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 그 다음 청에 의한 고문정치가 시작되었고요. 임오군란 이후에 통리 군국사무화문과 통리교섭 통상사무화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조청 상민수륙 무역장정에서 임제상 고통할 때 상민수륙 무역장정에서 서울 양화진의 점포가 개설이 됐죠. 그렇다고 하면 이제 서울까지 1882년 이후에 서울까지 일본 상인들이 경제적 침투가 가능해졌다. 그 다음 1890년대로 넘어가면 상인들의 활동 범위의 제한이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그러면 힘든 건 누가 힘들어요? 이제 백성들이 삶이 아주 힘들어지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동학의 발생과 교조 신원운동으로 가봅시다. 먼저 동학의 발생이 있고요. 발생했으면 발전하겠죠. 그리고 교조 신원운동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 성격의 지표로 바뀌죠. 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의 발생을 보면 1860년이죠. 1860년 철종 때 경주의 잔반, 몰락 양반 출신인 최재우가 동학을 창시합니다. 근데 최재우는 1864년에 혹세 무민죄로 처형당해요. 백성들을 미혹한다 해가지고 혹세 무민죄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 동학의 성격을 보면 종합적 성격이 있는데 동학은 서학을 반대한다. 서학은 서양의 학문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천주교를 지칭하기도 했죠. 그래서 서학에 반대한다 그래서 동학이라고 칭했는데 동학의 성격을 보면 유교, 불교, 이 서는 도교의 장점과 천주교 교리의 일부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죠. 여기에 뭐예요? 샤머니즘, 묵격신앙이죠. 샤머니즘까지도 동학 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발전으로 가봅시다. 동학의 발전. 1886년 조푸수호 통상조약이 있었죠. 조푸수호 통상조약에 의거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천주교 박해가 1866년이었죠. 1866년 뭐였죠? 우리 배대 병제병 오매 신하야, 배대 병제병 오매 신하야, 우리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배대 병제병 오매 신하야, 배대 병제병 오매 신하야, 이렇게 암기법 하나 배웠죠. 베이징 조약 1860년, 대원군 집정 1863년, 병인 박해, 이거 뭐예요? 병인 박해가, 네, 이때 천주교 탄압한 거예요. 이게 1866년이었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이 병인 박해로 인해서 뭐요? 병인 양요가 있었죠. 프랑스 함대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게 1866년. 그리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 1868년이죠. 메이주 시인, 그 다음 신미양요는 1871년.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후에 신미양요, 그 다음 대원군이 하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 배대 병제병 오매 신하야인데, 이 1866년 천주교를 박해했고 프랑스 신부 리델 신부 이하 프랑스 신부들을 처형하면서 병인 양요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안 됐었죠. 그리고 이 문제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맺어졌지만, 이 1886년이 될 때까지 이 프랑스와의 조약이 맺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이 종교의 자유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래서 1886년에 조푸소 통상조약이 맺어지면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동학도 이제 어떻게 돼요? 더욱더 널리 보급이 될 수 있고 발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우리 그 교조가 누구냐? 종교의 조상. 교조가 누구냐면 최재우였죠. 그리고 2대 교주가 누구냐면 최시영입니다. 이 최시영이 대단한 활동을 해요. 경전을 정리하는데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의 동학의 경전을 정리해요. 그리고 포접제 조직망을 이용해서 이제 세력을 농민과 몰락양반들에게, 그래서 삼남 지역에 아주 그 동학이 널리 퍼지게 돼요. 삼남은 어디예요? 충청, 전라, 경상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게 뭐예요? 교조 신원운동. 교조는 종교의 조상이에요. 교조는 종교의 조상. 누구예요? 교조가 최재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재우예요. 근데 최재우가 어떻게 죽었다고? 1864년에 혹세 무민죄로 죽었다 그랬죠. 혹세 무민죄로. 그래서 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교조의 원한을 펴주겠다. 이게 교조 신원운동이에요. 종교의 조상인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그래서 교조 신원운동으로 처음으로 공주 3례 집회가 열리네요. 공주 3례 집회 1892년에 교조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그런데 뭐 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자 이제 1893년에 서울로 복합상소를 하러 올라와요. 한문밖에 엎드려가지고, 근데 이때 보통 뭐 관을 메고 그 도끼를 들고 와가지고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도끼로 자기를 목을 쳐가지고 그 관에 들어가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올라온다, 이런 의미의 그 상소예요. 근데 이 복합상소에 손병희, 박광호 등이 서울 궁궐 앞에서 복합상소를 올립니다. 그런데 역시 뭐 했다? 실패했다, 이 말이죠. 이때 등장하는 인물 누가 있습니까? 손병희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 교조 신원운동이 여기까지는 정치적 성격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로 바뀌어요? 정치적 성격의 집회로 바뀝니다. 정치적 성격의 집회로. 이게 무슨 집회가 됐어요? 보훈 집회. 그러니까 이 보훈 집회는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정치적 성격의 집회였다. 보훈 집회죠. 보훈 집회는 무슨 성격이었다? 정치적 성격이었다. 정치적 구호가 등장하죠. 척외양창이, 배척하자. 그죠? 외놈과 양놈, 그죠? 배척하고 창의는 의를 높이 든다는 얘기예요. 척외양창이,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보국안민. 그 다음 제폭구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구제하자. 제폭구민.
이런 정치적 구호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어윤중의 군대를 동원해서 협박하고 또 회유를 해서 해산을 시킵니다. 이후에 또 정치적 성격의 집회가 보훈 집회만 있었던 건 아니고 어디도 있었다. 금구 집회도 있었다. 이때 서인주, 서장옥이라고 하죠. 손화중, 황하일, 전봉준 등이 주도했다. 동학의 발성과 교조 신원운동의 큰 맥락을 우리가 잡아봤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 이제 동학농민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는 동학농민운동 1기 고부밀란이 있고요. 동학농민운동 2기,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 3기, 그 다음에 우리 쪽으로 넘어가면 동학농민운동 4기가 등장합니다. 동학농민운동 4기가 오르죠. 자, 그러면 1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1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부 지역의 이 고부밀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부군수 누가 있었냐면 조병갑이 있었는데 이 군수 조병갑이 백성들을 정말 힘들게 했어요. 만석보 사건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벼농사를 지으면 모내기 할 때 특별히 물이 많이 필요한데 기존에 보가 있었어요. 보가 있는데 이 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보를 농민들을 동원해 가지고 보를 설치하고 또 여기서 수세를 걷습니다. 이게 지금 만석보예요. 이 사건이 터지죠. 그래서 만소아 괜찮아. 나 말하고 있어도 내가 편집할 거니까. 이 만석보를 세우고 여기서 수세를 거뒀는데 여기에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소를 제기하죠. 소두가 되어서 이제 항의를 하러 갑니다. 이후에 전창혁은 곤장을 맞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요. 이 조병가부 탐악에 참을 수 없었던 이 전봉준이 중심이 돼서 사발통문을 작성을 합니다. 사발통문은 뭐 잘 알겠지만 이렇게 사발을 엎어놓고요. 여기다가 이름을 쫙쫙쫙 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동자인지 알 수 없죠. 그 다음 전봉준 등이 그래서 농민군들이 관할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1기는 고부밀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신임군수 박원명을 보냈는데 신임군수 이 박원명이 잘했어요. 그래서 농민군들이 자진 해산하게 됩니다. 신임군수 박원명은 농민들과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하면서 잘 처리를 해갔는데 서울에서 암행어사는 아니고요. 안핵사예요. 임금이 보낸 어사죠. 근데 안핵사예요.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이 동학도들을 탄압을 해버립니다. 그러자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고부밀란 수준에서 이제 동학농민운동 2기로 넘어가면 이때를 우리가 1차 봉기라고도 하는데요. 무장지역에서 1차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로 모였어요? 고부지역의 백산으로 집결하죠. 그리고 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전주성으로 들어갈 때 전투를 좀 거치죠.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남창이 대장소를 세우고요. 여기서 창의문을 선포합니다. 창의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창의가 의를 높이 들었다 이런 이야기라고 했죠. 그 다음 행동수칙 4대 강령과 경문을 발표하죠. 총대장인 누가? 총대장 전봉준, 그 다음 총관령의 손화중과 김계남, 총참모의 김덕명과 오지영 등의 지도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이 농민군들이 황토현 전투에서 전라 감영군을 격파하죠. 그리고 바로 전주성으로 간 게 아니고 남하에서 정읍, 흥덕, 고창, 무장, 영광, 한평 등을 점령하고 다시 북상해서 장성 지역에 가서 황룡천 전투가 있어요. 장성 황룡천 전투에서 홍계운의 서울에서 내려온 경군을 격파하고 전주성으로 들어가죠. 여기를 보니까 동학농민운동 2기에는 뭐가 있나요? 황토현 전투도 있고요.
장성 황룡천 전투도 있죠. 황황이 있죠. 황황이. 황토현 전투는 전라 감영군. 격파되니까 안 되겠다. 서울에서 경군 역시 격파하고 전주성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자 민씨정부에서는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해군대가 들어올 때 1884년에 갑시기 한테 사대문을 선언하다 제2제 내규를 정하라고 갑시기 한테 1884년에 갑시기 한테 이 텐진조약에 의거 청해군대가 들어올 때 일본에 통보를 해서 이제 청일군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 순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동학농민운동 2기였습니다. 자, 동학농민운동 3기를 볼까요? 3기는 전주화약과 집강소를 설치한 우리가 집강소 시대다라고 얘기하죠. 먼저 전주화약을 보면 아니 청나라 군대뿐만 아니라 일본 군대까지 같이 들어와 버렸어요. 잘못하면 외세가 또 우리나라를 집어삼킬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1894년 5월 7일에 전라관찰사 김학진과 농민군 지도자 전봉준 사이에 뭐가 맺어졌어요? 전주 화약이 맺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전계획안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뭘 설치하겠다? 집행기구로 집강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한다? 집강소 시대라고 하죠. 전라도 53개군에 집강소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대도서를 설치하고 대도는 전봉준이 됐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3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집강소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4기로 넘어가 봅시다. 동학농민운동 4기는 이제 2차 봉기라고 하고 우리가 항일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1894년 10월이죠. 이때는 남접뿐만 아니라 북접도 같이 합세하였죠. 배경을 보면 우리 앞에서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동학농민군들이 전주성 점령하고 나니까 정부에서 청나라 군대를 요청했고 텐진조약에 의거 청일 군대가 같이 들어왔죠. 그렇게 되자 전주 화약을 맺었죠. 정부에서 이제 전주 화약을 맺고 야 우리 이제 전쟁 안 하니까 이 새끼들 나쁜 새끼들 청나라 일본 다 물러가. 그랬더니 안 물러가요. 얘네가 안 물러가고 일본이 야 니네 저 내정개혁을 해. 우리 보고 우리가 내정개혁을 우리가 하든 지들이 뭔 상관이야. 내정개혁을 해. 그리고 이렇게 지금 관여를 합니다. 그러자 조선 정부에서 알았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교정청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내정개혁에 착수를 하죠. 물러가 그랬더니 안 물러가고 뭐예요? 경복궁을 점령을 해버리죠.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 청일전쟁 일본 놈들이 기습 공격을 하면서 청일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은 갑신정변 이후에 물러갔다가 10년 동안 조선을 다시 쳐들어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 그 일본 놈들이 물러가 그런다고 물러가겠습니까? 물러가지 않죠. 이 청일전쟁이 벌어지고 나서 자 동학농민운동 4기입니다. 물러갈 줄 알았는데 물러가질 않아. 그래서 배경을 보면 청일전쟁이 발생했고 일본의 내정 간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정 남원대회가 있었네요. 남원에서 모였어요. 춘향의 고향이죠. 남원. 금준미주 천일을 옥방가요 만성고 총루락시 민루락 가성고초 원성고라고 하는 그 우리 이몽룡의 어사시가 유명한 남원에서 남원대회가 있었습니다. 자, 일제의 내정 간섭이 강화되고 농민군 토벌을 일본 놈들이 이제 농민군을 토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전봉준 등 남적 세력이 삼내에서 2차 봉기를 했고 논산에서 남적과 북접이 연합했습니다. 손병희의 북접이 가담했죠. 그리고 자, 농민군의 공주성 공격이 있습니다. 이인전투, 대교전투, 효포 능치전투. 이 우금치전투에서 어떻게 돼요? 농민군이 우금치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무기에서 싸우면 안 돼요. 이 일본 놈들하고.
일본 놈들을 이 총에다가 이 농민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무기라고 하는 게 총포가 있긴 했지만 총포의 성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뭐 칼이나 뭐 심지어 뭐 죽창을 들고 싸웠으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 잡혀서 이제 죽게 되는, 전봉준도 잡혀가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게 동학농민운동 4기입니다. 이때는 항일전쟁의 의미가 있었다. 그렇다고 하면 동학농민운동의 의의와 한계를 찾아보자. 어떤 의의가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느냐. 그리고 5번째는 패전계획안 12개조, 동학농민군들이 전라도 53개 군현에서 했던 이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의와 한계. 동학농민운동은 광범위한 농민운동이었죠. 즉 위에서부터가 아니고 갑신정변이 위에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면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봉건, 그 다음 반외세 투쟁이었죠. 1차 봉기는 반봉건적 성격이 아주 강했고요. 2차 봉기는 항일 전쟁적 성격이 있었죠. 2차 봉기는 반침략, 반제국주의적인 항일 구국 운동이었다. 반봉건 투쟁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살펴보자면 토지를 평균에서 분작해라, 나눠줘라 좀 토지를. 그 다음 신분제도 없애라 라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존재했어요? 동학농민운동은 한계가 있었죠. 어떤 한계가 있었느냐? 근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 다음 근대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을 물리치기에도 역부족이었다. 반봉건 반외세 투쟁이었던 동학농민운동은 이렇게 사라져 가게 됐습니다. 동학농민군들이 주장했던 패전계획안 12개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농민군들, 농민들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 정리하기 되게 쉬울 거예요. 농민들은 이 썩은 지배계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썩은 지배계층을 좀 엄징해라. 그 다음 피지배계층, 농민들 뿐만 아니라 피지배계층의 불만사항을 좀 없애줘라. 그래서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정리해보면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동학도는 정부의 원한을 싣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다. 탐관오리, 썩은 지배계층이죠. 횡포한 부호, 썩은 지배계층이죠. 불량한 유림과 양반의 무리, 썩은 지배계층이죠. 얘네 좀 어떻게 해라. 그죠? 그 다음 노비문서 소각한다. 피지배계층이죠. 7반 천인의 대우를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값을 이거 신분제 좀 없애라. 청상 피지배계층이죠. 청상 과부의 재가를 허용한다. 피지배계층이죠. 그 다음 이 피지배계층 온갖 짭세를 다 냈죠. 세금의 종류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짭세를 다 폐지해라. 관리 채용에는 지벌을 타파하고 인재를 등용해라. 그 다음 외와, 이거 나쁜 놈들이죠. 외와 통하는 자 뭐예요? 썩은 지배계층이죠. 외와 통하는 자 엄징해라. 그 다음 공사채는 빚이죠. 빚 좀 없애줘라.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농민들이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것, 토지는 평균하여 뭐해라, 나누어서 짓게 해라.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해라. 패전계획안 12개조의 내용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배계층, 썩은 지배계층의 엄징과 피지배계층의 불만사항 개선을 요구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사발통문 가봅시다. 사발통문. 사발을 팍 엎어놓고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죠? 여기 사발을 딱 가운데 이렇게 엎어놨죠? 그리고 이 주변에 지금 이름을 썼네요.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 것. 조병갑은 도방갑을입니다. 나중에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 것 등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주성을 함락하고 서울로 바로 향할 것. 사발통문은
뭐냐? 사발을 뒤집어 놓고 거사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원을 그리면서 써넣어서 주모자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게 사발통문이란 얘기죠. 자, 호남창의 대장소에서 발표한 이 창의문을 살펴볼게요. 창의는 을을 높이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을을 들어 여기의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을 도탄에서 얹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는 탐악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횡포한 강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양반과 호강의 앞에서 고통을 받는 민중들과 그래서 이 백성들 피지배 계층 방백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소리들은 향리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이 원한이 깊은 사람이다. 조금도 주저치 말고 이 시각으로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에도 미치지 못하리라. 호남창의 대장소 백산에서. 창의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을을 들어 그래서 시험에 요 지문 나오면 우리가 을을 들어 여기에 이러면 이거 나오면 뭐예요 이거 나오면 뭐라고요? 이게 나오면 창의문이에요. 동학농민운동 호남창의 대장소의 창의문이다. 그 다음 압송되어가는 전봉준 보십시오. 여기 전봉준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전봉준이 있고요. 지금 잡혀가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봉준이 잡혔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태우고 가는 건 아닐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는 거예요. 이거 압송되어가는 전봉준입니다. 자, 이 시기의 순서 중요한 것들 반드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 한번 살펴봅시다. 1894년 고분밀란이 먼저 일어났죠. 그 다음 동학농민군 1차 봉기예요. 1차 봉기는 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야? 1차 봉기 왜 일어났죠? 안핵사 이용태가 와서 동학교도들을 더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1차 봉기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 동학농민군들이 어디로? 전주성으로 입성하게 되었죠. 이 중간에 입성하기 전에 황황전투가 있었어요. 황토연, 그죠? 황토연 전투와 황룡촌 전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전주 화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전라도 53개 군현에 집강소를 세워서 이때를 집강소 시대라고 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내정개혁안을 요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뭘 설치했어? 교정청 설치합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교정청을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내정개혁에 착수를 했는데 그리고 물러가려 했더니 안 물러가고 일본 놈들이 어디요? 경복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침입을 해서 대원군 정권이 수립되었죠. 그리고 일본 놈들이 청나라를 기습 공격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되고 궁극기무처를 설치하고 갑오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이 순서 정리 잘 하십시다. 그러다 동학농민군들이 다시 일어났죠. 이때는 반외세적 성격이 강한 거였죠. 항일 투쟁이었죠. 2차 봉기. 그러나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후에 이제 갑오개혁 1차 갑오개혁에서 2차 갑오개혁으로 넘어가죠. 홍범 14조를 반포하게 되는 것. 이 순서가 1894년에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에요.